장인어른은 우리 가족이 아니잖아. 이 한마디가 정호 씨의 70년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온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집에서 이제 짐이 되어버린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 말이 그에게는 오히려 자유를 찾을 기회를 주었다. 과연 정호 씨가 어떻게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주인으로서 다시 일어섰을까? 그가 끝내 내린 단호한 결정은 무엇이었을까? 70세의 강정호 씨에게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이 2층 단독주택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30년 공직 생활, 그리고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아내와의 추억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삶의 연대기였습니다. 정호 씨는 평생 동안 기술직 공무원으로 일하며 원리 원칙을 고수했고 늘 절제와 정직을 미덕으로 삼았습니다. 은퇴 후 정호 씨는 이 집의 마당에서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심은 감나무는 아내가 가장 좋아하던 나무였고 그 아래 손수 만든 나무 벤치에 앉아 햇살을 맞으며 커피를 마시는 것이 그에게 허락된 소박하지만 확실한 행복이었지요. 그는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기에 어떻게든 자신의 마지막까지 자립적인 삶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딸 미나가 남편 박현우와 함께 살겠다고 했을 때 그는 두 팔 벌려 환영했습니다. 사위 현우가 번듯한 IT 스타트업의 대표이며 조용하고 넓은 공간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에 정호 씨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2층 전체를 내주면서 그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아이고, 당연히 그래야지. 나는 1층 거실이랑 안방 쓰면 충분하단다. 2층은 자네들 마음대로 꾸며서 쓰게. 젊은 사람들이 편해야지. 정호 씨가 생각한 동거는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사는 넉넉하고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사위가 마치 아들처럼 자신에게 기대어 살림을 꾸려나갈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위 현우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 집을 장인의 소유로 생각하기보다 자신이 무상으로 제공받은 넓고 조용한 사무실이자 사업적 자산으로 여겼습니다. 현우가 2층에 들어온 후 집안의 분위기는 조금씩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1층과 2층을 잇는 내부 계단은 마치 서로 다른 세계로 통하는 통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호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에서 가벼운 목공 작업을 하곤 했는데 그 작업이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소리가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오전 정호 씨가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낡은 나무 문짝을 다듬기 위해 톱질을 시작하자마자 2층 창문이 쾅 하고 격렬하게 열렸습니다. 정호 씨는 깜짝 놀라 손에 든 톱을 내려놓았습니다. 날카로운 쇳소리가 공기를 갈랐고 현우의 얼굴에는 짜증과 불쾌함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아버님, 지금 중요한 글로벌 회의 중인데 톱 소리 좀 제발 멈춰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제 파트너들이 소음 때문에 업무에 집중할 수 없다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정호 씨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톱을 내려놓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집의 마당에서 취미 활동을 하는 것조차 사위에게는 업무를 방해하는 금지된 소음으로 취급되는 현실에 정호 씨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공직 생활에서 몸에 밴 절제 습관은 그의 감정을 즉시 억누르며 표정을 정리하고 현우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고, 미안하구나. 앞으로는 자네가 외출한 낮 시간에만 하도록 할게. 그날 이후 정호 씨의 톱질은 철저히 사위가 출근한 낮 시간에만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몰래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집의 법적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집에 얹혀 사는 손님이라도 된 듯 사위의 미세한 표정과 동선을 살폈습니다. 1층의 작은 영역으로 그의 삶은 점점 더 축소되었습니다. 거실 TV 시청은 헤드폰을 통해서만 가능했고 혹시라도 사위의 재택근무에 방해가 될까봐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정호 씨는 현우가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그 냉정한 규칙들 속에서 숨막히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정호 씨는 평생 가족을 위해 참고 희생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심해진 무릎 관절염은 그의 육체적, 정신적 인내심에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오가는 횟수가 잦아지자 사위 현우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불만과 함께 짜증이 서렸습니다. 아버님, 죄송하지만 병원은 가급적 오후 시간으로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오전에 아버님 차가 나가면 제가 외근 나갈 때 동선이 꼬입니다. 제가 지금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 아주 작은 변수도 만들고 싶지 않아요. 정호 씨는 자신의 몸이 아파 병원에 가는 일조차 사위의 동선을 방해하는 비효율적인 일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에 깊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통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호 씨가 가장 아끼는 공간인 마당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정호 씨는 마당 한편에 작은 텃밭을 일구어 아내와 함께 심었던 상추나 고추를 심었는데 현우는 이를 비생산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공간 활용으로 여겼습니다. 아버님, 요즘 채소 가격도 얼마 안 하는데 텃밭은 그냥 비워두는 게 어떨까요? 그 공간에 캠핑용 데크를 설치하면 저희 부부가 주말에 지인들을 초대해 활용하기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마당의 미관도 살리고요. 정호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평생 흙을 만지며 살아온 그에게 텃밭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자연과 교감하는 소중한 안식처이자 아내와의 추억이었습니다. 그는 애써 감정을 누르고 현우에게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현우야, 나는 흙 만지는 재미로 산단다. 내가 쓰고자 하는 데크는 집 뒤편에도 충분히 놓을 공간이 있잖니? 이 텃밭은 나에게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단다. 현우는 정호 씨의 말을 듣는 둥마는 둥하며 고집을 꺾지 않고 자신의 논리를 들이밀었습니다. 물론 특별하시겠죠. 하지만 집의 전반적인 경제적 가치를 생각해야죠. 전문가들 말로는 마당에 텃밭을 두는 건 좀 시대착오적이라고 하더군요. 어차피 2층 리모델링 할 때 데크 설치 비용도 저희가 낼 테니 아버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님은 이제 편하게 지내셔야죠. 정호 씨는 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텃밭을 치우는 문제로 세대 갈등을 일으켜 이 집에서 쫓겨날 빌미를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결국 텃밭을 포기했습니다. 며칠 뒤 현우는 그 자리에 값비싼 원목 데크를 설치했고 주말마다 친구들을 불러 시끄러운 바비큐 파티를 열었습니다. 정호 씨는 1층 안방 창문을 닫은 채 2층에서 들려오는 젊은이들의 시끄러운 웃음소리를 홀로 견뎌야 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그를 향한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딸 미나는 이런 상황을 중재하기는커녕 남편의 입장을 두둔하며 아버지에게 마지막 비수를 꽂았습니다. 아빠, 현우가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잖아. 현우 말대로 데크가 있으면 집값이 더 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솔직히 아빠 목공이랑 텃밭 때문에 우리 부부가 너무 눈치 보여요. 자신이 딸 내외의 자유로운 삶을 방해하는 존재라는 사실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는 딸에게 헌신했고 집을 내주었지만 돌아온 것은 방해꾼 취급이었습니다. 무릎 관절염 증상이 악화되면서 정호 씨는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닷새간의 입원 후 퇴원하여 집에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그는 며칠 만에 보는 마당의 감나무와 꽃들을 보며 잠시나마 기쁨을 느끼려 했지만 2층 서재에서 들려오는 사위 현우와 딸 미나의 대화 소리에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여보, 아빠가 이번에 병원에 계실 때 우리가 너무 편했지? 아침에 조용하고 저녁도 우리끼리 시켜 먹으니까 훨씬 자유롭더라. 미나의 목소리는 마치 재무보고를 하듯 감정이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진작 말했잖아. 아버님은 우리한테 정서적인 짐이야. 어차피 아버님 연금도 괜찮고 이럴 바엔 노인 전문 요양 시설 알아보는 게 맞지 않아? 우리 둘이 살면 2층은 내가 사무실로 쓰고 1층은 게스트룸으로 쓰면 딱 좋잖아. 맞아. 근데 아빠가 워낙 이 집에 애착이 강해서 집 팔라는 말은 못하겠고 일단 좋은 실버타운 정보를 슬쩍 흘려보자. 정호 씨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집에서 자신의 딸과 사위가 내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정호 씨는 사람이 아닌 처분해야 할 재산 목록의 하나로 취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우가 마지막으로 덧붙인 말은 정호 씨의 70년 삶을 부정한 가장 차갑고 잔인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늘 말하지만 장인어른은 우리 가족이 아니잖아. 그냥 당신 아버지인 거지. 그리고 우리가 모셔야 할 의무도 없어. 정호 씨는 비틀거리며 1층 안방으로 내려왔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 대신 뜨거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 한마디가 그가 평생 헌신했던 모든 것을 부정하고 그의 존재를 이 집의 테두리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정호 씨는 그날 밤 무릎 통증보다 더 심한 잃어버린 자존심과 소유권에 대한 분노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절제되고 헌신적이었던 그의 성격은 이제 차갑고 단호하며 치밀한 결단력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집의 손님으로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 집의 주인으로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황을 바꾸어야만 했습니다. 며칠 후 정호 씨는 용기를 내어 미나에게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미나야, 아빠랑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정호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요양원 이야기나 텃밭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난 30년간 이 집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치렀던 대가를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나를 요양원에 보낼 생각을 하고 있었니? 미나는 눈을 피하며 소파 옆 테이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했습니다. 아빠 그게 요양원이 아니라 실버타운이었어요. 아빠 건강 때문에 저희가 모시고 살기에는 너무 바쁘기도 하고요. 아빠한테 더 좋은 환경일 거라고 현우랑 이야기만 나눴던 거예요. 정호 씨는 미나가 요양원을 실버타운으로 순화하는 모습에서 또 한 번의 좌절을 느꼈습니다. 본질은 자신을 이 집에서 내보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집은 내가 평생 고생해서 마련한 삶의 마지막 안식처다. 너희 부부의 편의를 위해 집을 포기하라는 거니? 아빠가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저희도 저희의 삶이 있어요. 그리고 현우가 2층 리모델링 할 때 돈도 많이 썼잖아요. 이 집도 사실상 저희 살림이나 마찬가지라고요. 아빠는 연금 받으시니까 좋은 곳에서 편하게 지내시는 게 저희에게도 아빠에게도 합리적이에요. 미나는 아버지의 헌신과 정서적 가치를 합리성이라는 차가운 논리로 철저히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을 외면하고 사위의 논리를 따르는 딸에게 정호 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다. 이젠 너희에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다.
정호 씨가 안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을 때 현우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는 마치 집안의 주인이 된 것처럼 서재에서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미나야, 전에 아버님 방에 있던 집 문서 어디 뒀지? 나중에 재산 정리할 때 필요할 수 있으니까. 현우는 정호 씨의 안방 문 앞에 멈춰서서 딸 미나에게 서류를 찾으라고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정호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재산 정리 계획에 자신이 처분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정호 씨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문득 그가 평생 공직에 몸담으며 배웠던 법과 원칙이 떠올랐습니다. 현우는 합리성과 경제력을 주장했지만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정호 씨는 조용히 서랍을 열어 낡은 주택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종이의 질감이 그의 손끝에 느껴졌고 등본 위에는 자신의 이름 석자가 굵게 박혀 있었습니다. 현우는 가족이 아니라고 했지만 이 집을 움직일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오직 정호 씨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들에게 감정을 구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기, 즉 법적 소유권을 활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호 씨는 자신의 오래된 지인이자 건축 설계사인 김 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에는 70년 평생 느껴보지 못한 단호한 결단력이 실려 있었습니다. 김 소장을 만난 정호 씨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주택 전체를 대규모로 리모델링하되 2층을 현우 부부가 주장하는 합리적인 사무실이 아닌 독립된 출입구와 별도의 유틸리티 계량기를 갖춘 완벽한 임대 세대로 분리하는 것이 핵심 목표였습니다. 정호 씨는 자신이 공직에서 배운 행정 처리 능력을 10분 발휘했습니다. 계약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마침 현우 부부가 중국 출장으로 일주일간 집을 비우는 사이 모든 행정 절차와 공사 계약을 마무리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조용했지만 그 파급력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현우가 출장에서 돌아온 지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현우는 우편함에서 주택 리모델링 착공 및 철거 신고서를 발견했습니다. 2층을 포함한 주택 전체가 용도, 변경 및 구조 보강에 들어간다는 통지였습니다. 아버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대형 공사를 왜 저희와 상의도 없이 진행하셨어요? 저희 생활 공간을 완전히 파괴하는 거잖아요. 현우는 흥분하여 소리쳤지만 정호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문을 조용히 접고 현우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지난 몇 년간의 굴욕과 분노 대신 완벽하게 절제된 주인의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나야. 나의 법적 소유물에 대해 자네가 간섭할 권리는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내 집을 고치겠다는데 자네가 무슨 권리로 반대해? 하지만 2층 리모델링 비용 저희가 대지 않았습니까? 저희 돈이 들어갔다고요? 이건 배신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어요. 현우는 투자금 회수라는 논리를 들고 나왔지만 정호 씨는 차가운 논리로 맞섰습니다. 자네가 2층에 투자한 비용은 지난 시간 자네가 이 집의 넓은 공간을 독점하며 무상거주한 월세로 계산하면 이미 상쇄되고도 남아. 그리고 자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등기부등본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는지 보게. 현우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의 합리적인 논리는 정호 씨의 법적인 소유권이라는 더 강력하고 논리적인 벽에 의해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미나는 상황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심각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단지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되찾기로 결단했음을 직감했습니다.
미나는 현우를 말리고 정호 씨에게 조용히 다가섰습니다. 아빠, 저희가 너무했어요. 아빠에게 짐이라고 생각했던 것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저희가 곧 분가할 테니 지금이라도 공사는 멈추세요. 이대로는 현우 일도 저희 생활도 불가능해요. 정호 씨는 딸의 진심이 담긴 사과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감정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딸의 손을 잡고 조용히 타이르듯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나야, 난 너희를 벌하려는 것이 아니다. 현우가 말한 대로 가족이 아닌 남으로 살고자 할 뿐이다. 너희 부부가 편안하게 살 집을 스스로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아버지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교육이다. 다음 날 아침 중장비가 도착했습니다. 마당에 높다란 공사 펜스가 설치되었고 현우가 캠핑용 데크를 깔았던 곳 위로 철거 잔해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철거의 굉음은 2층 서재의 화상회의를 완전히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집은 더 이상 현우의 사무실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우 부부는 결국 닷새 만에 분가를 결정했습니다. 현우는 자신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지만 이 상황을 만든 것은 자신들의 오만함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호 씨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을 뿐 어떤 금전적인 보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우 부부가 짐을 빼고 집을 떠난 후 정호 씨는 텅 빈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오직 그의 의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6개월의 시간이 흘러 굉음을 내던 공사 현장은 말끔히 정리되었고 정호 씨의 단독주택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현우가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던 그 공간들은 정호 씨의 계획대로 합리적인 임대 자산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했습니다. 2층은 독립된 출입구와 계단을 갖춘 깔끔한 투룸 세대가 되어 있었고 이미 젊은 신혼부부에게 월세 계약이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정호 씨는 이제 매달 규칙적인 임대 수익을 받는 자산 운용가가 되었습니다. 정호 씨의 새로운 안식처는 1층 안방과 그 위에 증축된 옥탑방 작업실이었습니다. 옥탑방은 따뜻한 빛이 가득했고 그곳에 정호 씨가 아끼던 목공 도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 공간은 누구의 눈치도 소음 통제도 없는 오직 정호 씨만을 위한 해방구였습니다. 완공 후 한 달이 지난 어느 주말 딸 미나와 사위 현우가 조심스럽게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보았던 삭막하고 긴장감 넘치던 집이 아닌 따뜻하고 안정적인 분위기로 변한 집의 모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현우는 특히 2층 입구에 붙은 임대 완료 팻말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빠, 집이 정말 멋있어졌어요. 2층도 이렇게 독립세대로 만드실 줄은 몰랐어요. 저희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미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우 역시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정호 씨 앞에 섰습니다. 아버님, 지난 몇 년간 제가 했던 모든 무례한 언행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아버님의 혼신을 무시했고 아버님을 가족이 아닌 짐으로 여겼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현우는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정호 씨는 잠시 옥탑방에서 가져온 새로 만든 나무 찻잔을 현우에게 내밀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미 분노가 사라지고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했습니다. 정호 씨는 미나와 현우를 데리고 옥탑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방이 유리창으로 둘러싸인 그 공간은 해가 질 무렵이라 붉은 노을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현우는 옥탑방 창밖으로 보이는 잘 정리된 2층 임대 세대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호 씨가 단지 감정적으로 복수한 것이 아니라 냉철한 논리와 법적 소유권을 바탕으로 자신의 자산을 완벽하게 재정비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현우는 그제야 장인의 강인함과 지혜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나는 옥탑방 난간에 기대어 아버지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빠, 이제 저희도 분가해서 저희만의 집을 샀어요. 아빠 말씀대로 저희만의 힘으로 이룬 공간에서 살고 있어요. 아빠 덕분에 저희가 너무 쉽게 생각했던 독립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정호 씨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는 그제야 진정한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자립하고 독립된 주체로 성장하도록 단호하게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정호 씨의 삶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는 옥탑방에서 매일 새로운 목공 작품을 만들었고 1층 거실에는 이제 친구들이 자유롭게 드나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방해꾼이 아닌 취미를 즐기는 자유인이었습니다. 딸 내외는 정기적으로 집을 방문했고 그들의 관계는 비로소 존중 위에서 다시 세워졌습니다. 옥탑방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 아래 정호 씨는 새로 만든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커피잔에서는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강정호 70세의 자유인은 비로소 자신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자 당당한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가족의 짐이 아닌 주인의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